여러분 이번 시간은 의료비 세액공제 해볼게요. 교재 365페이지 피시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져 있을 겁니다. 네, 짧아도 요것만 딱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 교육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든 100만 원 이하 조건이든 그리고 연령의 요건이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든 관계없이 무엇했다라면 내가 지출만 했다라면 공제를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왜 지출 강조를 하냐면요. 지출 강조를 하냐면 이 의료비는 지출에 대한 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지출. 자, 왜 지출 강조해 드리는 거냐면 지금 집에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 한 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녀 1이 있다. 자, 본인이 실제 거주자인 사람이고요. 본인이 지금 소득자입니다. 자, 배우자는 지금 현재 직업이 없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직업이 없다. 자녀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인을 뺀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 아예 소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소득이 둘 다 없다. 그러면 둘 다 소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실제로 본인이 지금 의료비를 모두 다 부담했으면 공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배우자는 성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배우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겠죠. 이 카드는 배우자 명의 카드입니다. 배우자 명의. 근데 배우자가 오래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 지출이 있었대요. 그리고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의료비를. 그래서 의료비를 배우자 명의 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그러면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지금 직업이 없고 제가 소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우자 카드 떼금은 당연히 신용카드 부분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카드 떼금에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녀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지금 나와져 있는 요건을 지금 풀어볼게요. 자, 지금 거주자 본인이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 자, 그리고 배우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럼 둘 다 맞벌이 부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도 지금 현재 의료비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배우자가 좀 큰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있었답니다. 자, 본인은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래서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자, 배우자는 남편, 소위에서 본인이 남편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할게요. 남자. 자, 그리고 배우자를 여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본인은 남자입니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이겠죠? 그래서 남편의 자기 의료비는 자기 카드 썼다는 거예요. 자, 배우자는 의료비를 결제할 때요. 의료비를 결제할 때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배우자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분명히 법에서는 소득금액 요건은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 안 한다. 제한 없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근로자로 있는 배우자가 금년도에 연봉 5천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제는 못 들어요. 근데 제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 배우자 의료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 카드로 결제받는 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배우자 카드의 대금은 배우자 쪽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가 돈이 있어서 결제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라고 하는 남편 쪽에는 절대로 가져가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공제 받을 때요. 소득이 없고 라고 했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의료비 공제를 본인이 받겠다라면 이 의료비를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의료비를 누가 결제했어야 된다? 본인이요. 본인이 결제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석권했더니 자꾸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두지 않을게요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지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죄다 틀리고 나오세요. 틀리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결제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조차도 본인 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본인이 결제했어야 간소화 서비스에 가서 취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의료비가 있는데 제 카드 결제했어요? 그럼 제 쪽으로 배우자 의료비 다 들어와줘요. 볼 수 있거든요.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취합이라는 건 어차피 미성년 빼고는 취합 동의는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배우자 의료비를 배우자 카드로 긁으면 내가 결제한 쪽으로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받겠다라고 한다면 몰아서 받아야 더 유리해요, 여러분. 몰아서 받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결제 수단으로 해라. 아, 또는 나 현금 냈는데요. 그럼 현금 영수증을 내 거로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제 받을 거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글씨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자,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과 연령요건 다 제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풀어버리죠. 제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액 공제 금액은 자, 1번과 2번에 있는 공제 대상 금액을 더해서 몇 퍼센트를 해주겠다? 15%를 해주겠다. 세액 공제니까 여러분. 다만 난임시술과 관련된 우리 사실상 기혼이신 분들 중에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를 아예 안 낳겠다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임신이시더라고요. 근데 난임 부부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엇이 우리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20%.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가면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면 내가 금액을 넣고 나면 맨 뒤에 가서 이거 혹시 난임과 관련된 거예요? 라고 해서 체크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이 난임 자리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20%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임인데 내가 모르고 이 자리 체크 안 하고 내려왔다. 소위 말해서 X 상태로 그냥 내려왔다? 그러면 그냥 15%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구분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에 공제 대상 금액을 왜 구분하느냐? 자,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요.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한도 규정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건 1번 이외에 배우자라든지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간 합산하에 얼마까지밖에 인정 안 한다? 7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일에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700한도인 거예요. 최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700만 원 한도로 가져갑니다. 그럼 일에 있는 사람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끌고 들어올 때 우리 금액의 한도 규정 두지 않고 일단 다 끌어들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입력하는 화면에 가면 난임 자리 선택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에 구분 자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할 때 본인의 의료비인지 장애인 의료비인지 이렇게 선택하는 자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의료비는 우리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 없이 그대로 다 끌어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본인이 아닌 2번에 들어가는 건 프로그램에 가면 X처럼 표시가 돼요. 근데 이 난의 의미를 모르신 분들은 X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봐. 그게 아니라 우리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 연간 합산해서 700만 원이 최대 한도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프로그램에서는 OX로 표시하는 거예요. 입력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계산한 부분. 그러면 전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누구? 본인의 의료비. 그리고 65세 이상자에 해당되는 의료비. 우리 왜 버스 타면 노란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부분의 나이가 65세라겠죠. 다만 우리가 인적공제에서는 노령연금 받는 것 때문에
우리 65세부터 69세 사이에 있는 사람은 경로우대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예전엔 경로우대가 65세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70세로 상향 조정됐다겠죠. 그래서 우리 의료비는 65세 이상자라는 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 장애인 의료비 이랬더니 장애를 치료하는 의료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냥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다. 그리고 정말 장애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갔다 왔다. 두 개 다 장애인 의료비예요. 그래서 장애 치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이 병원 갔다 온 거. 그리고 난임에 대한 시술비. 그러니까 난임도 공제 대상 금액 그냥 끌어들여서 근데 공제율이 몇 프로이다? 20%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요거는 공단 쪽에서 지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의 특례 규정인 건데요.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결핵 환자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공제 대상 금액 100%로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할 때 여러분 전액 공제 대상의 의료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전액 공제 대상 의료비라고 얘기를 해요. 2번에 있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한도 규정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일반 의료비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표현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거 선택 잘못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65세 이상자는 여러분 어떻게 가늠이 될까요?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요. 65세 이상자이시면서 장애인이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시험에서 이거 두 개를 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에요. 답에는 장애인은 나왔네? 답에는 65세로 나왔네? 채점 안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태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중첩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적정한 거 하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적정한 거 하나로. 그래서 뭘 선택하든 감점이 있진 않아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답에서 나온 거대로 풀어드리긴 하지만 우리 상관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럼 1번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700만 원까지만 의료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상자만 나눴으면 좋은데 뭐가 있더라? 공식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의료비는 뭐라 쓰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왜 뭐라 쓰세요라고 그러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비를 각자 카드로 써버리면 사실상 공제 금액이 10원 한 장 안 나온다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큰 수술이 아닌 이상은 의료비가 그닥 많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본인이 병원에 갔더니 지금 의료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대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내가 부담하는 거, 본인 부담분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분만 말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분만. 그러면 지금 이 100만 원 중에 본인 부담분은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공단 부담분은 8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결제할 때요. 병원비가 지금 의료비를 병원비로 고쳐볼까요?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20만 원만 결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제한 20만 원만 의료비예요. 근데 우리 병원 가셔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일까요? 대체적으로 뭔가 검사를 하거나 큰 질병이 있었거나 이렇지 않으면 우리 뭐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 가는데 한 번에 20만 원 나올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의료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 보면 대부분 큰 수술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들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산해서 써버리면 맞벌이 부부가 너는 너 거이고 나는 내 거는 내 거야라는 식으로 써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금액은 전액이든 700만 원 한도 규정이든 무조건 몇 퍼센트 초과 금액이 있다. 여기도 최저 사용액이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최저 사용액이 얼마였죠? 25%.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그대로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으면 총급여 곱하기 25%가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넘어간 금액 뒤부터 초과된 금액부터죠. 얘도 최저 사용이 있어요. 그게 뭐다? 총급여 3%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총급여가 3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3%를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9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금년도에 의료비를 보았더니 본인은 20만 원 지출이 있고 남편은 80만 원 지출이 있대요. 둘 다 지금 총급여는 3천이라고 할게요. 두 사람 다 공제 못 받죠. 맞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출 각자 했다고요. 그럼 합산을 못 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남편이 부인 거 20만 원 결제를 본인이 했으면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10만 원이 되는 거니까 90만 원 넘친 20만 원은 공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최저 사용이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시험은 이렇게를 못 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비 쫙 줍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부분? 자기가 결제했다? 공제 못 받는다. 무슨지 아니,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결제했다? 공제 못 받는다. 근데 위에 단서를 줍니다. 여기 관련된 지출은 모두 다 누가 했다? 본인이 했다.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더 돈 냈다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의료비도 내가 낸 거예요. 그럼 내가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애인가 아버지 의료비를 무엇으로? 본인 카드를 결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득이 있었거든요. 답안이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아버지 의료비를 자기가 결제했잖아요. 자기는 소득이 있고요. 그러면 자기 거에서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결제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소득 금액 있는 분들은. 그게 단서가 붙는 거거든요. 숨겨진 단서 중에. 자꾸 이거를 외워버리거든요. 안 따진다. 불문이다는 것만 외우시는데 불문의 의미를 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최저 사용액이 총급여 3%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산식은 또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1번에서 빼고 2번에서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를 더해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를 계산해라. 그래서 그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 3%를 빼라. 근데 의료비 지출액이 지금 현재 지금 얼마라고 얘기할 거냐면 전 총급여 여러분 3%가 현재 9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90만 원. 자,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이요. 2번에 들어오는 사람. 2번에 들어온 사람의 의료비 지출액을 다 더해봤더니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50에서 90을 빼면 마이너스 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지출 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의 의료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해 보니 얼마가 있더라. 아, 나 이번에 큰 수술하면서 300만 원 지출이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에 의료비 지출액이 우리 총급여 3%에 미달하는 금액. 그럼 아까 마이너스 40만 원이라는 게 있다는 게 미달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당연히 세법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 넣으면 300이 여기에 다 올라갈 줄 알았더니 300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밖에 못 올라가더라. 이상하다. 공제 대상 금액에 260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300에서 아래쪽에서 90만 원 못 뺐던 거 남겨주는 거 여기서 40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60인 거죠. 그러니까 최저 사용 금액 얼마가 있다? 90이 있는 거예요. 자, 2번의 금액이 700만 원 한도니까 700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출한 건 얼마이다? 350이에요. 350에서 얼마 뺀다? 90 빼라고요. 빼고 260만 원만 공제 대상인 거예요. 다만 여기 올라올 때 얘는 한도가 없는 거고 얘는 한도가 있다는 차이라는 거죠. 프로그램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업무하실 때 이거 종업원들이 물어봅니다.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수업할 때 이론 수업만 하면 이걸 계산하는 걸 알려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거 취지를 모르신 분은 그 얘기하거든요. 아니 프로그램 쓰는데 저걸 왜 계산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계산해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최소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는 전 하고 싶냐면 총급여 3%가 넘어가야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온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700만 원 한도 규정에서만 뺀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체에서 3%를 뺍니다. 최저 사용에 그렇게 가는 부분. 자,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누가 있느냐? 네, 시험에서는 이거 열심히 내겠죠, 여러분. 우린 또 OX에서 동그라미인 것만 입력합니다. 자, 우리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겠죠. 네. 그리고 질병 예방이니까 그 질병 예방에 누구 포함해준다? 건강검진비 포함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비. 자, 그리고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의 구입비도 인정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의약품 구입비에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한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약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 보약은 우리 몸보신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보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건강을 증진할 목적이었던 거지 우리 몸이 아파서 고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증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약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한약이 논란이 있어요. 시험 낼 때마다. 분명히 무슨 부분이 붙어 있으면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한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먹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글씨를 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출제위원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게 A 출제위원은 치료자를 붙여서 출제를 했고요. B 출제위원은 치료자를 안 붙이고 그냥 한약이라는 것만 붙여낸 거예요. 그런데 답안이 올라올 때 치료자를 붙이든 치료자를 안 붙이든 모두 다 의료비가 됩니다라고 답안 공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C라는 출제위원이 시험을 냈어요. 그런데 치료자 안 붙이고 그냥 한약자만 썼어요. 그랬더니 이번 답안에는 의료비가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검자들은 당황스럽죠. 이게 왜 안 되느냐 한약인데. 그랬더니 내가 시험지에 치료 목적이라고 안 써줬잖아.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못 받아주겠다고 한 거죠. 아니 그럼 일관성 있게 기존부터 시험 문제에 이 글씨를 붙였어야죠. 안 붙여서 내면 과연 이 글을 어떻게 판별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글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일관성 없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전산세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이라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몸보신의 의미로 보지는 않아요. 몸보신용으로 보는 건 보약이에요. 보약.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는 일단 치료나 요양 글씨를 무조건 붙여서 갑니다. 붙여서.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국 가면요. 약국에 있는 게 의료비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소위 말해서 처방전에 의한 거는 뭐가 된다? 우리 치료나 치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제도 사서 드실 수 있으시고 강 기능 보호제도 사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증진품이에요. 네, 건강 증진품, 일반 의약품의 판매죠. 그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게 보약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해 주실 것. 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장애인 보장구를 빌리는 것도 의료비가 됩니다. 자,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과 임차 비용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안경이라든지 렌즈 구입비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력을 위해서 쓰는 것만 돼요.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 보정용으로 쓰는 안경과 렌즈 구입비. 근데 꼭 조심할 건 무엇이다? 한 명당 얼마까지만 인정된다? 5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50만 원까지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있는데요. A는 금년도에 70만 원의 안경 구입이 있었고요. B는 30만 원의 안경 구입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B는 한도가 남았죠, 여러분. 그리고 A는 한도가 넘쳤죠. 50만 원 이내니까요, 한 명당요. 자, 그렇다고 해서 둘을 통산할 수 있느냐? 자, 둘의 통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B는 30만 원 그대로 의료비 인정이 됩니다. A는 70만 원인데 50만 원이 최대 한도니까 50만 원만 의료비가 됩니다. 넘친 금액은 뭐가 된다? 버려집니다. 통산의 관점이 없어요, 여러분. 통상 관점 없습니다. 자, 보청기 구입하는 거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에 대한 부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비 모두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철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우리 왜 이 얘기, 치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심하실 부분,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내고 요즘은 안 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용 성형 목적 얘기할 때 치아 교정하는 부분도 미용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 교정비가 의료비로 들어오려면 씹는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진단서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저작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씹는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교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의료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의료비도 이런 건 국세청에 100% 모인단 말이에요. 모일 때 그들이 그 의료 코드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의료비로 모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장애에 의한 우리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눈 수술하는 거예요. 라식이나 근식 교정에 대한 거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이 부분입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원래 의료비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산후조리 비용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총급여 얼마? 우리 7천만 원 이하자요.
그러면 급여 수준 얘기가 등장이 되네요.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본인의 급여겠죠,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인정해주겠다. 본인이 남자이면 부인이 갔다 왔겠죠, 여러분. 본인이 여자이면 자기가 갔다 왔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줄 것이냐. 출산 1회당 200만 원의 금액을 인정하겠다. 1회당이 여러분, 우리 가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을 2번 하는 분들도 있어요. 1월 달에 아이를 낳았는데 우린 10달 만에 아이 낳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바로 임신이 된 거죠. 그랬더니 12월에 아이를 또 낳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1회당이니까요. 우리 앞에서 한 번 200만 원의 금액 받으면서 뒤에 10일도 같은 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이 최대 한도가 되는 거예요. 횟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 분이 그거 물어보시대요. 쌍둥이는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인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당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출산의 횟수. 그러니까 쌍둥이는 한 번에 둘을 낳을 수도 있고 셋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인당이 아니고 그냥 한 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당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최대 2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미용과 성형과 관련된 부분들. 근데 과연 이거 어떻게 잡아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국세청에 모여있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게 뒤에 붙잖아요. 근데 이런 병원 이름 보일까요? 안 보이죠. 대부분 땡땡병원은 다 붙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보일까요? 아니, 안 보이죠. 원래 처음엔 다 보였었거든요. 무조건 다 보이는 거로 했어요. 근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내가 학문외과를 갔다 온 것까지 다 보여줘야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좀 가려야겠네. 그래서 XX 병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용 성형이 과연 우리가 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몇 명이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제일 고민거리예요. 근데 근로자 본인들이 미용 성형 수술이 있어서 이건 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우리 시험이니까 글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뺄 수 있지만 AT든 전산이든 똑같아요. 그거는 뺄 수 있지만 사실상 서류만으로는 저희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다 하더라도 미용 목적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화상 입으신 분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수술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하거든요. 저희 동생도 저희 좀 여러 사건이 많은데 남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어서 사실상 교육부까지만 나올 만큼 학교 사건이거든요. 네, 아이들 수련회 가서 선생님들 한 명도 안 남고 밖에 밥 먹으러 가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해 먹겠다고 가스불에 이게 뭔가를 붙여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명이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저희 동생은 심각한 화상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예 안 받겠다 거부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해도 책임을 병원에 안 묻겠다는 각서 쓰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 5년을 겨울에 입는 옷을 계속 여름에도 입고 다녔어요. 빛을 보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성형수술 몇 번 했을 거냐는 거예요. 요만한 연고 하나가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걸 온몸에 다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선별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미용 성형 얘기를 할 때 되게 쉽게 글에 써주지만 업무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선별 작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슨 부분 안 내서 주실 때 미용 성형 안 되니까 빼고 기재해 주세요.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 써서 냈다가 뒤에 문제가 생기면 다 근로자 책임이에요. 네, 회사가 책임져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아예 국세청에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약국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에 의해서 입력했던 건 국세청의 의료비로 100% 모입니다. 근데 제가 바카스 한 박스를 사 먹었다? 안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뭘까요? 한의원의 보약은 그럼 어떻게 신고할 거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분명히 몸보신용으로 보약인데 그분들이 질병 코드를 넣어서 한약처럼 처리해주면 의료비 공제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사실상 의료비도요 불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가 감춰놓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국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약국은. 자, 그리고 국외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병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외국 병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지출한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은
분을 고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왜 집에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하루 일급 뭐 8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드리고 간병을 붙이기도 해요. 그럼 그 간병 비용도 한 달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의료비로 인정이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네, 요게 이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조심합니다. 작년에 전산시험에서 최초로 실손 의료보험을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냈습니다. 문제가 잘못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간에 떠도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험 보는 날 막 다방 공지해 준다라고 막 했던 이거 왜 제가 못 읽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조카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모, 난 이거 빼고는 이거 다른 쪽에서 얘기했는데 답안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라고 해서 이제 봤더니 지금 이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쪽으로 낸 게 아니라 보험료 쪽에 써놓은 거예요. 이건 보험료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비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게 얼마가 있다. 그리고 보험료 답안을 100으로 공지한 게 아니라 그 보험료가 20만 원이다. 그럼 보험료를 20만 원 빼서 80만 원 답안 공지를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답안 공지입니다. 절대로 보험료에서 손대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100만 원 그대로 다 공지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실손이란 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그리고 병원비 지출이 되면 지출한 부분에 맞춰서 우리 보험 청구를 하면 들어간 비용에 해당되는 것만큼 돌려받는 거죠. 그게 실손 의료보험, 실손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한다. 그거는 의료비에서 빼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답안 공지를 한 거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확정 답안에 올 땐 본인들이 오답을 했다. 근데 뭐 한간에 다른 데서는 답안이 맞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또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막 그러셨었나 봐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에서 뺄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5번의 조항을 자꾸 처음 생긴 거라고 또 주장을 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처음 생긴 거 아니고요. 원래 예전부터 있던 제도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다 무엇했다는 얘기일까요? 불법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원비가 나오면 그 병원비를 보험사한테 청구해서 보험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빼고 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법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빼고 냈던 거죠. 근데 국세청이 지금 보니까 안 빼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국세청이 명문화를 시켜버렸죠. 아예 이게 밖으로 두드러지게 명문화를 3년 전에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부분? 그러면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너네가 실손보험금 받은 거 다 조회시킬게. 이렇게 시킨 거죠. 보험사들은 난리가 났죠, 여러분. 왜일까요? 보험사가 고객들한테 보험료 줬던 걸 전부 다 집계를 해서 국세청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은 넘긴 자료를 어디에? 홈택스에 사람 인명별로 자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적 정보로 로그인을 하면 지금 클릭을 해서 내가 올해 실손 보험료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못 숨겨요, 여러분. 못 숨깁니다. 그거를 작년에 전사는 처음 출제한 거예요. 네. 이게 법에 원래 있다가 밖으로 아예 꺼내버린 거죠. 이건 어떠한 경우도 숨길 수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거냐면 제가 분명히 보험료를 지출하고 청구해서 받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여기로 쓸까요? 의료비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지출액. 자, 그 지출액이 지금 현재 3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보험사에 무엇을 했을 것이다. 실손에 대한 걸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근데 여러분 3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왜 하루에 얼마를 빼고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거에 맞춰서 줬겠죠. 그래서 저는 보험사에서 실제 청구를 해서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게요. 200만 원.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300에서 200을 빼고 100을 넣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일단 우리가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의료비 난에는 얼마를 입력한다?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300만 원 입력하고요. 그리고 국세청 양식에 갔더니 무슨 난이 있다? 바로 옆에 조금 지나면 무슨 부분?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난이 있어요. 저는 실손이라고만 쓸게요. 실손 금액에 200만 원을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대상은 100만 원이 된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빼고 100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뭐냐면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국세청이 일부는 올려주긴 했더라고요. 무슨 부분? 자, 의료비를 지출하는 시점과 의료비 청구하는 시점이 일치하냐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은 2021년도예요. 근데 나는 의료비 청구는 2022년도 했던 거죠. 그러면 청구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 내가 연말정산에 의료비는 2021년도로 넣었는데 돈을 받는 건 2022년도에 받으니까 뭐가 생겨 여러분? 불일치가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청구해서 받는 거면 지금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은 뭐라고 할까요? 너가 만약에 2021년도에 일단 보험세에서 안 받아서 너 300만 원 공제를 다 받았어? 근데 2022년도에 그 건에 대해서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았어? 그럼 너가 수정신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근로자 누가 이거 수정신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들이 이제 꼼꼼한 친구들은 본인이 계산기를 눌러 놓더라고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부분? 의료비를 아예 제출 안 한대요. 실손이 들어가져 있는 분들을 보시면 사실상 청구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3%가 또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험사 실비 청구하고 끝내버리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비를 다 가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실무자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우리 그냥 보장만 받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요즘에 자궁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도 제가 들었던 보험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보험금을 실손만 받는 게 아니라 실손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가입했던 보험에서도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세 가지 보험을 다 합치느냐? 아니에요. 우리 왜 진단금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부분의 질병으로 코드가 나오면 진단금 100만 원 줍니다. 15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돈 얼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 주겠다는 규정들이 있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도 관계가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손보험이라는 것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실비변상적 보험이잖아요. 그것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어디 들어가셔라?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거 직원들한테 안내하실 때 본인들이 확인해서 내주셔야 되세요. 그건 저희가 몰라요라고 하신 게 맞고요. 그 직원들이 그거 모른다라고 하면 아예 안내서 만들 때 무슨 부분 홈택스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홈택스에 가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가 대체적으로 며칠부터 공고가 되냐면 다음 년도 1월 15일부터. 그런데 저는 1월 15일부터 들어가서 보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1월 한 20일 정도부터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1월 20일쯤에 봐서 우리 서류 취합해서 대체적으로 1월 달에 연말정산 대부분 진행 안 해요, 여러분. 대부분 다 2월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이 보험료 다 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알려주세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인증서 있으시니까 지금 들어가 보셔도 돼요. 홈택스 들어가 보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입력하실 때도 빼고 100을 넣는 게 아니라 전체를 넣고 실손을 표시하고 그리고 대상 금액 얼마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그래서 시험에서도 지금 현재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5출제 됐던 건 정확하게 좀 정리를 잘 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출제가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실손 의료비를 받은 건 좋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경 구입에 실손 의료 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안경 구입 금액을 줬어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안경 구입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의료비 전체에서 그냥 실손을 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또 무슨 오해를 하셨냐면 안경 구입은 1인당 5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을 넘칠 수는 없지만 의료비라는 금액이 70이었다. 그럼 70에서 내가 실손으로 발생된 게 30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30을 빼고 그리고 이 금액이 50만 원만 안 넘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문제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를 다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안 고치고요. 의료비에서 뺀 것만 잘못 뺀 거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보험료에서 뺀 것만 잘못 뺀 거라고 시인하고 의료비 쪽에서 그냥 빼는 거로 답안 공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그냥 보통적으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안경 구입비를 실비 전상 받는다?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근데 시험이니까 방법은 없어요. 주는 대로 그냥 갑니다. 우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정확하게 알아두실 것. 업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계속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과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예제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일과세 기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고 모두 근로기간 내에 두더지 씨가 지출하였으며 공제 대상 여부를 해당 여분안에 OX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의 질병치료 한약구입비 분명히 질병치료라고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배우자 나이 47세 소득이 없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연령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하지 않는다? 우리 규제하지 않는다. 불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출은 항상 따져봐라. 그런데 두더지 씨가 지출하였으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건 다 이 사람이 본인이 냈으니 문제는 없겠네요. 소득 있는 사람들 거도. 자, 배우자 47세이고 소득이 없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다? 예뻐지려고 눈과 코를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비 공제 안 되죠, 여러분? 미용과 성형 목적은 두를 수 없다. 자, 자녀 21세이고 소득 없습니다. 연령소득 불문이니까 상관없죠. 자, 시력 보정용 콘택팅 렌즈 구입 70만 원 있다. 공제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건 1인당 얼마까지만 공제 대상이다. 50만 원 이내까지만. 그러니까 넘친 거 20만 원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단독 안경 구입비, 렌즈 구입비가 나왔다. 그럼 의료비로 입력할 때 50만 넣어야 됩니다. 50만. 자, 장인, 나이는 67세이고요. 사업소득 금액 1,000만 원 있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불문이 있고 본인이 지출했으니까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자, 암 치료비 50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금 400만 원 수령한 게 있대요. 자, 그러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공제 대상은 얼마이다? 100만 원이 되겠죠. 다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또는 국세청 양식에 넣을 땐 의료비 지출액 500, 실손 받은 거 400, 그래서 공제 대상 100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해당 여부는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배우자의 산후조리 비용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산후조리 비용 된다겠어요. 그래서 1회당 최대 금액 2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단서를 하나 기억해야죠, 여러분. 무슨 부분?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의료비로 들어오려면 자, 본인 근로자 두더지 씨의 초급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라. 그래서 여러분 총급여액 얼마였었나요, 여러분? 우리 총급여액 7천이었죠. 네, 그래서 7천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모친, 나이 70세입니다. 자, 일시 강연이겠죠, 여러분.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일시 강연 소득 1,000만 원. 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친 같은 경우에 지금 소득의 금액이 일시 강연 소득은 우리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7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있어도 내가 지출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이가 70세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장인은 67세였어요. 그럼 65세 의료비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모친은 70세란 말이죠. 지금 바로 밑에 부친 81세, 장모 68세.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이분들은 모두 다 65세는 충족이에요. 근데 이 모친의 의료비 중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모친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까지 갖고 있다라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넣든 상관이 없죠. 이게 전액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요건 때문에 그런다겠죠. 그래서 65세로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든 장애로 선택하고 입력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그라미. 자, 부친 81세이고요. 사업소득 금액 2천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비가 있었다. 자, 우리 연령과 소득 금액 불문이고 본인이 지출했으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 68세이고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는 의료비가 맞습니다. 근데 그 진료비가 어디다? 외국 병원에서 발생된 진료비죠. 공제 안 된다겠죠, 여러분? X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산시험은 이 OX를 하셔서 동그라미인 것만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